네, 제 85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85회가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84회도 48%씩이나 나왔는데, 제일 낮을 때 보면 33%? 예, 이 정도였는데, 지금 83회가 33%인데 49%니까 한 16%가 더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2급이 47%, 이것도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괜찮은 편인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합격률이 2%가 높고, 근데 전산세무 2급은 더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합격률이 절반 나왔습니다. 50%. 이 복수정답이 나와서 그래요. 전산세무 2급에는. 그 한 문제 당락이 그렇게 많이 결정나는 것 같아요. 1급은 최악이었고요. 전산세무 1급은 3.7%니까 100명에 한 4명 정도. 자, 이번 86회 시험도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험도 약간의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반드시 프로그램 설치 확인하시고, 수험번호, 이거 연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하셔가지고, 문제 유형은 편의상 A형으로 하겠습니다. A형, B형 차이 없습니다. 그 이론 시험만 순서만 바뀐 거고요. 실무는 똑같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3643, 그러면 주식회사 청주물산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켜놓고 하세요. 꼭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자, 이론 시험 문제 1번. 다음 중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집합 손익 계정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이나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거래를 다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들어가기 전에 손익계산 작성 전에 한번 이거를 가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한데 모아요. 그거를 손익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합 손익계정이라 해요. 수익과 비용을 한 군데 모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K랩 프로그램에는 이 손익계정이 없어요. 이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론상으로. 옛날에는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서 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한 군데 모으면 거기는 차기 2월, 정기 2월 해서 2월자를 따서 2월 시산표, 여기다가 자산부채 자본을 모아서 한번 점검 들어가고요. 수익 비용은 손익계정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수익계정이 잔액을 손익계정이 대변에 대체한다.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죠. 수익이니까. 비용은 반대로 차변이고요. 비용계정이 잔액은 손익계정 차변에 대체한다. 이 비용이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남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원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비용, 뭐 급여, 뭐 수수료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있죠. 그게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옮겨 놓으면 얘네들은 다 상계해서 사라져요. 마감해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모이고요. 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우리 당기 순손익,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 배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많으면 당기 순이익이 생기죠. 근데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 생기는데 문제를 잘 봐야 돼. 계정에 대해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생긴다 하면 맞아요. 근데 그 당기 순이익이나 순손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익이 생기면 자본, 개인기업은 사장님이 다 먹으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가고요. 주식회사니까 1급부터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자본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계정으로 넘겨줘야 돼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저기 별명을 부르잖아요. 별명은 우리끼리 그냥 사용하는 거지 출생신고할 때 별명으로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있지만 어느 계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당기순이익 계정에 대체한다면 요게 뜰린 거예요. 당기순이익 계정은 있지도 않고.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 종종 나오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거. 그래서 교재에 이게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재에 여러분들 이론 교재에 보면 136 여기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이렇게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요거는 자 1년 이내에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주식 대표적인 게 우리 증권거래소에 주식 사고 팔죠. 시장성이 있는 거. 매도 가능 증권도 대부분 주식입니다, 이거. 근데 시장성은 없어요. 그 회사를 우리가 어떤 소유할 목적으로 또는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시장성은 없지만 그런 주식을 말하는 거. 만기보유 증권은 채권이에요. 대부분이. 국채, 공채, 사채. 그래서 뭐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서 막 계산도 하고 그랬죠, 사채에서. 주로 채권입니다. 요 셋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 요거는 비유동 자산이고요. 투자자산. 요거는 단기매매증권은 뭐요?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구체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이 평가해서 136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다 설명하기는 앞에 이론에서 했던 건데 요거 처음부터 또 다시 한다 그러면 강의가 막 60분 이상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재분류에 대한 거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따 뒤에 가서 하나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나마 지금 시험 문제 관련해서만.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기 1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거나 또는 시장성이 상실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요거 사고 싶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야죠. 보통 일반적인 주식은 그냥 내놓으면 아무나 사가고 그러죠. 자,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자, 아까 앞에 이론 보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안 된다. 단기매매증권은 그냥 1년 이내에 시세 차익 노린 건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거. 왜냐하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시장성이 없어졌다는 건 아무 때나 사고 팔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앞에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럼 앞에 1번은 보기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다. 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매매증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물론 시장성은 사라지지만 근데 내가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이야. 혹시 요거 안 살래? 그러고 그냥 개인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파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파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사고 팔 때도 요 회사 요즘 잘 나가니까 시세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만기보유증권은 아까 대표적인 게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만기일이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채권이라 그랬죠. 사채, 공채, 국채. 자, 만기보유증권은 만기일이 있고 또 금액이 액면가액이 있어요.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 나왔죠. 그래서 취득 원가, 만기 금액하고 취득한 금액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평가 발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회사가 인기가 좋은 회사는 굳이 할인 발행 안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다? 그럼 할인 발행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발행해서 우리가 사들인 금액과 액면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유효이자율법 우리 앞에서 복잡하게 했죠. 사채. 그렇게 해서 뭐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해서 상각까지 한 후 남는 원가로 평가합니다. 채권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시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주식이니까 공정가치 시가로 하고 얘네들은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이건 뜰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미실현 보유이익. 미실현 보유이익이 뭐냐 그걸 봐야죠. 보유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미실현 보유이익 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만 한 거예요, 결산 시에. 주식이 올랐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근데 실현된 건 아니죠. 팔아야 이익이죠, 팔아야. 저 옛날에 보면 주변에 주식 갖고 있는데 올랐다고 막 좋아가지고 한턱 쏴요.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어. 팔기 전에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장부상으로만 있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미실현 보유이익. 자, 요런 거는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하느냐, 단기 순이익이냐 하는 건 영업의 순이익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계정광리 적용 등록 가서 딱 바로 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 맞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자본 항목에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거기 여러분들 계정광리 적용 등록 메뉴 가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본 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이 아니다. 자본 항목이다. 그래서 3번도 뜰렸습니다. 2번, 3번 다 뜰렸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제일 쏘글 수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능력이 있는 경우 이게 함정이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죠.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의 설명 쭉 나가다가 매도 가능 증권을 툭 집어넣었어요. 자, 136페이지에 보면 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2번, 3번, 4번 다 뜰렸습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 때문에 뜰린 거고요. 삼각 원가로 하고 요거는 맞는데 당기수 요거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요게 뜰렸죠.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2, 3, 4번 뜰렸고요. 1번이 옳은 것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 가지고 설명이 좀 기네요. 요거 그냥 건너뛰면서 했는데도.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두 번씩 나왔던 문제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기말상품 재고액이 가장 많은 거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4가지 중에서 기초와 기말이 똑같다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느 게 가장 금액이 크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 암기하라 그랬죠. 선, 이, 총, 후. 물가가 상승할 때 교재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이, 총, 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자, 재고자산, 자산입니다. 근데 매출원가는 반대가 돼요. 왜? 이거는 자산이고 이거는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정반대 개념이 되니까 선의 총후가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꺾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적게 나오고 매출원가는 반대. 후입선출법이 비용이 가장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자, 요거는 재고자산, 자산이 크면 이익도 많아져요. 그래서 선의 총후 똑같습니다. 요거랑 자,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많이 나오게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은 거나 매출 총이익이 많은 거나 같습니다. 다 수익이니까. 자, 그래서 선의총후, 선입선출법 얘가 1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죠. 선의총후 요것만. 물가 상승시입니다. 물가 하락시는 반대로 되고, 요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요것만 또 한 1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론 강의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자산 평가 그거 한번 보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매출 원가 공식이 대입하면 되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죠.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 플러스 자,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총매입액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운반비가 있어요.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어떻게? 더해야죠. 얘는 더하고요. 할인액 요건 빼야 됩니다. 얘는 빼주고요. 매입 환출 매입률이 얘도 다 빼줘야죠. 그럼 20만 원 빼고 10만 원 더하면 140만 원이 되죠. 자,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요. 자, 5번 문제. 자, 요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활용하면 금방 답 찾아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몇 개인가? 자, 계정과목 적유 등록 메뉴에 가보면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상표권 여기 있죠. 220번 맞고요. 기계장치 얘는 유형자산이고 토지도 유형자산이죠. 자, 저작권. 물론 여기에 저작권이라고는 없어요. 저작권 하면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실용신앙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작권이 해당되죠. 그래서 저작권 여기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개발비가 애매한데 여기 226번 개발비 있어요. 자, 맞고요. 광업권 여기 있습니다. 224번 광업권. 자, 그러면 4개가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 가정한다. 자, 언뜻 보면 헷갈리죠. 아, 이거는 자본 잉여금인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계정 과목 적유 등록 보세요. 자본 잉여금. 자, 감자 차익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고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가고요. 사업 확장 적립금도 아니고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처분 손실이 아니고 반대로 처분 이익. 자,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예. 자, 3개. 다른 건 없습니다. 감자차손,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 조정 항목으로 갈 것들은 그쪽으로 가고요. 자, 3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80, 110만 원인가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간단히 확인만 하면, 눈으로 확인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7번 문제. 자,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자,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 원이었는데, 자,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선급자 들어가면 선급금하고 똑같다 그랬죠. 얘는 자산입니다. 선급보험료 10만 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과소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사항을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수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산 10만 원 적게 한 거를 자산을 더해 줍니다. 플러스 10만 원. 자, 자산이 많아진다면 당기순이익은 많아지겠죠. 당기순이익 10만 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부채죠. 임대료 이것도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자, 얘도 부채예요. 부채인데 10만 원을 너무 많게 했어요. 그럼 수정하 과대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을 줄여야죠. 그러면 부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10만 원. 부채가 적어지면 당기순이익은 빚이 적어져요. 부채가 적어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많아지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지금까지 현재 20만 원 추가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 미수이자, 미수금, 미수이자 자산이죠. 자산이 과대가 됐어요. 많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빼야죠. 자산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자산이 줄어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20만 원 더 했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자, 요 부채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 자산이라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되는데 부채는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20만 원 더하고 10만 원 빼니까 8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될 문제예요. 자, 8번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 원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3천만 원에 대해서 1%면 자, 곱하기 0.01이죠. 100%가 1이니까 자, 그러면 30만 원이에요. 이거 설정하면 되는데 기초 대손 충당금 2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중에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5만 원 남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어요. 자, 보충법, 차액보충법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빼주고 나머지만 보충해 줘라 하는 게 차액보충법입니다. 잔액 5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25만 원만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부계로 올바른 거 그랬으니까 차변의 대손 사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25만 원. 자, 이제 재무회계 끝나고 원가 회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가가 설명이 틀린 것. 재료 원가는 재료비라는 뜻입니다.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과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의 합계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것. 우리 매출원가하고 비슷합니다. 자, 맞습니다. 재료비, 소비액.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뭐 직접 경비 있으면 직접 경비도 더하고 거기다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 합계액을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한다. 자, 이론교재 218페이지 보면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에서는 직접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 가장 큰 거 2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재료비 뺀 직접 노무비에 제조간접비.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 노무 원가와 제조간접비 원가 합계액을 가공 원가 가공비를 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4번째.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원가는 2가지로 나눕니다.
제조 원가,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 그 다음 비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뭐 이런 거 가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인데 공장장 월급, 공장의 경비 아저씨 월급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제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제조 원가라 이야기하는데 자, 판매 활동이 제조 활동, 관리 활동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로 한다. 지금 말이 조금 잘 봐야 돼요. 비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 뭐 공장장, 거기 경비 아저씨 월급 이런 거를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다. 근데 판매 활동은 이거는 원가에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비제조 원가는 원가예요. 직접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원가지.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건 다 비제조 원가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비제조 원가가 돼버려요. 제조 활동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잘못 들어간 게 제조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조 활동 이외의 주 제품 제조 외의 제조 활동이나 관리에서 발생하는 것을 비제조 원가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 조금 치사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4번이 요게 단어가 잘못 들어가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보조부문비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이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그러면 직접 배부법인데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부문에서 절삭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수선부문 요겁니다. 수선부문에서 절삭부문 여기로.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보조예요. 여기가 제조고. 우리 교재하고는 순서가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해놨어요. 수선 부문 금액이 얼마냐? 8만 원이에요. 배부율은 수선 부문은 5대 3대 2인데 보조 부문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그럼 요 둘만 놓고 생각해야 돼요. 3대 2 비율로. 두 개 더하면 50%죠. 자, 절삭 부문에 간 건 50% 중에서 몇 프로예요? 20%. 5분의 2. 조립 부문에는 5분의 3. 여기에는 5분의 2 주면 되죠. 얼마를? 8만 원을. 곱하기 8만 원. 자, 그러면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몇 번이에요? 10번. 자, 계산하면 3만 2천 원 나옵니다. 자, 3만 2천 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조립 부문에 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그러면 50분의 30 해서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 예정 배부는 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거 여름에 이제 특수 딱 아이스크림 그냥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을 정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원가를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야 이번 8월 7월 한 달 딱 생산한 거 다 나왔어요. 전기세 고지서 가져와봐. 공장에서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 고지서 여러분들 집에서 받아보면 알죠. 이번 달 쓴 거 다음 달 한참 지나야 나오죠. 계산이 안 돼요. 월 단위로 이 원가 회계는 월 단위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야 최근 몇 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우리 7월 달은 전기세 대충 얼마 나왔어요? 했던가. 예,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럼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최근 1년치. 작년 거. 그럼 예정 배부율하고 이번 달 아이스크림을 몇 개 만들었어? 예, 10만 개요. 실제 발생액 10만 개.
야, 개당 작년 얼마 들었어? 3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배부액을 뽑아내는 게 예정배부법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고지서 나왔어요, 전기세. 아, 요거 좀 차이 있다. 제조관제 배부 차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예정배부율을 곱하긴 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당 전기세 얼마 정도. 근데 몇 개 만들었는지 실제 만든 숫자, 실제 발생액을 거기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실제 발생액의 예정 배부율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재 2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공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공손이다 하는 게 뭐예요? 공손품. 일종의 파손품이죠. 만들다 보면 불량품 나와요. 그래서 공손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정상 공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 요거는 실수에 의해서 중대한 실수. 요거는 정상적인 거. 그래서 얘는 매출원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정상 공손은 원가에,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불량품입니다. 자, 4번 문제 할게요. 비정상 공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자, 작업 폐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작업 폐물 248페이지에 있는데요. 가구 공장에서 톱밥 막 나무 다 하면 나오죠. 그 톱밥을 팔기도 해요. 자, 근데 그 금액이 솔솔 뭐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판매 대금을 재료비에서 뺍니다. 특정 작업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재료비에서 빼고, 특정 작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제조관제비에서 빼고, 비용을 그만큼 그거 팔아서 돈 생겼으니까 비용에서 차감해야죠. 근데 얼마 안 된다. 에이, 이건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럼 자비익으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자, 작업 폐물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공손품, 불량품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전혀 생뚱맞은 말이에요. 작업 폐물은 부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부산물. 근데 불량품으로 처리한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공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 자,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서 부가세 하게 되면 물건을 살 때 부가세도 냅니다. 그러면 그 부가세 환급받아야죠. 자, 근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이런 교재 305페이지에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불공이라 그러죠. 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항목들 이런 건 안 돼. 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저는 생뚱맞은 사장님이 뭐 엉뚱한 데 가서 특히 해외에 나가면서 여행 경비로 개인적으로 막 쓰는 경우 있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어요. 아, 물론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출장 간다. 그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에서 의심합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 자, 1000cc 이하 또는 트럭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뭐 카니발 9인승 같은 거 이런 건 되는데 뭐 벤츠를 몰고 다닌다거나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아, 물론 1000cc 이하 타고 다니면 그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제 안 해주고요. 접대비 안 되고요. 토지 관련 매입세 안 되고 면세 사업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되는데, 자, 여기 2번 접대비 이거 안 되고요. 면세 사업 안 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상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품 이건 당연히 되죠.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재화를 사들인 거, 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라 그랬습니다. 총 매출액, 매출의 누리액, 판매 장려금. 자, 요거 교재 321페이지에 있죠. 매출액, 과세표준, 세금 부과 대상. 얘는 빼도 돼. 차감. 자, 얘는 당연히 들어가고 얘는 차감. 얘는 더하거나 빼지도 마. 아예 넣지를 마. 거기에 여러분 눈여겨볼 거. 판매 장려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옛날 거,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매출 할인은 여기 있습니다. 교재 다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초에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매출 할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순매출액 구할 때 있죠. 매출 애누리액 환입 할인 들어가고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자, 매출액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근데 매출 애누리액이 있어요. 애누리액은 빼줘야죠. 차감 빼주고 판매 장려금이 50만 원 나와 있어요. 판매 장려금은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런 상관없다. 얘는 없는 걸로 쳐라.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액은 빼줘요. 빼주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800만 원입니다. 얘는 넣거나 빼지 않는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여기에 곱하기 부가세 10%. 0.1. 그러면 얼마? 80만 원이 되겠죠. 자,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함정은 뭐냐? 판매 장려금을 빼도록 유도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05페이지에 있죠. 국세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걷어들이는 거고 간접세고 납세 의무자고 담세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은 여러분들 24시간 편의점 가서 부가세 포함해서 돈 내는 거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편의점 주인이 세금은 신고합니다. 일반 소비세예요. 면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참 치사하게 했어요. 세액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 받은 게 100원이다. 자, 100원이에요. 그럼 판매액은 1,000원이에요. 1,000원의 10%가 100원이니까. 자, 매출세액이 100원. 매입세액은 뭐 70원이다. 매입은 700원, 판매는 1,000원. 그러면 10% 100원에서 70원 빼면 30원 납부할 세액입니다. 전단계 매입, 전단계 세액, 매입세액이 매출 전 단계죠. 그거를 공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우리도 수입 수출하죠. 소비되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 과세를 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가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여러분이 낸다 이 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주인이 신고는 하고, 근데 부담은 담세, 부담하는 사람, 여러분이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맞고요.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자, 여기는 어려운 학생이니까 부가세 반만 내. 저기는 부자니까 부가세 20% 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률적으로 10% 때립니다. 자,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맞고요.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전단계 여기 뭐예요? 세액이 아니고 거래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세가 들어가야 돼요. 거래액 공제법. 약간 치사한 문제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얘가 틀린 거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소비하는 그 나라에서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3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겁니다. 아주 얄미있게 글자 하나 틀린 거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회 이론 한번 풀어봤는데요. 15문제 중에서 약간 헷갈리고 까다롭고 얄미운 문제 한두 문제는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나왔어요, 항상. 자, 좀 쉬었다가 실무 시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